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고. 48% 주식으로 복수 시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 나가. 이 사람이 새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를 내 옆에 앉히며 던진 말입니다. 결혼 12년 차.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한 듯 웃었고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의 화려한 약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300명의 하객, 수천만 원짜리 파티, 샴페인이 터지는 순간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겠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는 늘 이런저런 일로 불렀으니까요. 명절 준비, 대소사 상해, 집안일 도움. 12년 동안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저녁 7시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그리고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짙은 메이크업에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묘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기, 누구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 설명해 줄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오늘 여기 도장 찍고 나가면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이 재혼하기로 했어. 이 친구랑.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쳐다보며 미소까지 지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혼? 우리가 아직 결혼해 있는데?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남편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말했죠. 깔끔하게 끝내자. 우리 이제 각자 살아. 서로 편하게. 각자 살자고.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였나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필요 없어진 거야. 우리 아들한테는 이 친구가 더 맞아.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고.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언니라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언니라고 불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어요. 이 모든 게 미리 계획된 거였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위자료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12년 동안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됐지. 조용히 나가면 명예는 지켜줄게. 소문 안 나게. 시동생이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냥 순순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 싸워봤자 얻는 거 없어요. 우리 변호사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다들 한 팀이었어요.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양육권 포기각서. 아, 맞다. 우리는 아이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늘 아들 낳으라고 압박했지만 남편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밀었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마다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도장 찍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여자는 남편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역시 똑똑하네. 이렇게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은 거야. 시어머니가 흡족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잘 사세요. 모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어요. 남편 계정이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약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를 입은 남편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 샴페인 타워가 쏟아지는 순간 축하 꽃다발이 가득한 무대. 하객은 30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시댁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사장님 재혼 축하드려요. 신부님 너무 예쁘시네요. 행복하세요. 재혼이라고? 우리 이혼한 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 맞다. 그들에게는 내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스피치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택시는 서울 야경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류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모아둔 모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서, 건강보험 서류, 은행 계좌 개설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명의 서류.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결혼하고 2개월 뒤에 받았던 서류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건넨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죠. 여보, 이거 좀 도장 찍어줘. 세금 문제 때문에 명예 정리하는 거야. 세금? 무슨? 회사 주식이야. 명의만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어차피 우리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때 나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였지만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지금 그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식 증여 계약서. 증여자 박민수 남편 이름. 수증자 이서현 내 이름. 증여주식 대명홀딩스 보통주 480만 주 지분율 48%. 48%라고. 나는 서류를 두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대명홀딩스 지분 48%가 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명홀딩스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자산 규모 5천억 원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었죠. 그리고 그 회사 지분의 거의 절반이 내 명의였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형 로펌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이거 정식 증여 계약서네요. 공증까지 되어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당연하죠. 혼인 중 증여받은 고유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에요. 완전히 의뢰인 소유입니다. 남편이 반환 요구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12년이나 지났어요. 증여세도 다 납부된 상태고요. 법적으로 이건 100% 의뢰인 재산입니다.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 주식으로 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이죠. 48% 지분이면 사실상 최대 주주입니다. 이사회 참석, 경영권 행사, 중요 의사결정 거부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도 통제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대주주로서 회사 자금 집행을 감독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주명부 확인 요청. 둘째, 이사회 소집 요구. 셋째, 회사 자금 집행 내역 열람. 넷째, 법인카드 사용 승인권 행사. 나는 그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1시간 후, 변호사는 대명홀딩스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주주 이서연의 주주권리 행사 통보. 그리고 나는 회사 격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예전에 몇 번 통화했던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대명홀딩스 대주주인데요. 네. 사모님이. 아니, 대주주님이시라고요? 네. 지금부터 모든 법인카드 사용은 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 지출은 전부 사전 승인 필요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사장님보다 제가 지분이 더 많아요. 법무팀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회사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48% 지분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사용 내역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웨딩홀 계약금 5천만 원, 약혼 반지 2,800만 원, 신혼여행 패키지 1,500만 원, 약혼식 케이터링 8,800만 원, 드레스 대여 600만 원.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약혼 준비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쓴 거였어요. 나는 즉시 회계팀에 전화했습니다. 이 항목들 전부 개인 유용으로 분류하고 사장님 개인한테 청구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요. 그리고 모든 법인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죠. 야, 카드가 왜 안 돼? 무슨 짓이야? 회사 돌아가야 하는데 카드 막지 마. 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거죠. 아, 여보.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지금 장난해. 회사 카드 전부 막았다며. 네, 제가 했어요. 너 미쳤어? 당장 풀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대명홀딩스 지분 48% 가지고 있어요. 12년 전에 저한테 증여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건 명의만 빌린 거잖아. 증여 계약서에는 명의만 빌린다는 말 없던데요? 공증까지 된 정식 증여예요. 법적으로 제 재산이에요. 야,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알잖아. 저는 몰라요. 서류에는 증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도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제 거예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야지. 대주주님의 고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아니에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주주로서. 당장 풀어. 오늘 식대 8,800만 원 나왔는데 카드 막혔다고. 아, 약혼식 비용이구나. 그거요? 제 남편 돈으로 내 연녀 약혼식 비용 낼 이유 없잖아요. 직접 해결하세요. 너 이거 끝까지 가는 거야? 네. 끝까지 갈게요. 아, 참. 앞으로 회사 돈 쓰시려면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검토해 드릴게요. 영업일 기준 7일 걸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뭐 한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박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당장 회사 카드 풀어. 우리 아들 회사가 지금 난리야. 제가 왜요? 저 이미 이혼했잖아요. 남이잖아요. 너, 너 이게 복수야. 복수하는 거야.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그냥 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명홀딩스 지분 48% 가진 대주주로서요. 법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지분이 무슨, 그게, 명의만. 증여 계약서 보셨어요? 공증된 정식 증여예요. 법적으로 제 재산이래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사 운영하시려면 제 허락을 받으셔야 해요. 대출도 투자도 지출도 전부요. 48% 지분이면 거의 모든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너. 좋은 밤 되세요, 박 여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SNS에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칠순 기념 하와이 가족여행. 평생 꿈꿨던 하와이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시태그 하와이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칠순잔치. 사진에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시어머니, 옆에 남편, 그 여자,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총 5명이었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와 부럽다. 하와이. 가족여행 좋으시겠어요. 칠순 축하드려요. 나는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격리팀에 전화했어요. 지금 하와이 가족여행 비용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죠? 네. 호텔, 항공권, 렌터카, 레스토랑 예약 전부. 얼마예요? 총 약 3,200만 원입니다. 전부 취소하세요. 지금 당장. 네. 하지만 이미 출발하셨는데. 상관없어요. 취소 가능한 건 전부 취소하고 불가능한 건 결제 거부하세요. 카드 정지시키면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휴대폰 로밍도 정지시키세요. 회사 명의로 된 거 맞죠? 네. 사장님과 임원진 전부 회사 명의. 정지요. 네. 그날 밤 나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와이 지역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 야, 지금 무슨 짓이야? 호텔에서 쫓겨났어. 아, 그러셨어요? 왜요? 카드가 다 막혔다고. 결제가 안 된대. 아, 제가 정지시켰거든요. 미쳤어. 우리 지금 하와이야. 어떻게 하라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전 남편 가족여행 비용 될 이유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짐이 전부 호텔에 압류됐어. 여권도, 옷도, 돈도. 그건 호텔이랑 해결하세요. 저는 이미 남이잖아요. 배경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바꿔. 당장 전화 바꿔.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죠. 이틀 후 지인을 통해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이 남편, 그 여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5명이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상태였어요. 수영복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옷은 없었어요. 호텔의 짐이 전부 압류됐으니까요. 맨발이었고 선글라스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물론 동전도 없었겠죠. 현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병을 건네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노숙자로 착각한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와이는 좋은 곳이잖아요. 리얼 체험 여행.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한국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씨시죠? 한국 국민 5명이 하와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는데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영사관에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연락하실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또 전화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빌린 휴대폰이었나 봐요. 제발,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왜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전부. 전부 다. 이혼하자고 한 것도, 너를 내쫓은 것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곤경에 처하셨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죠? 만약 지금 한국에서 편하게 계시면 저한테 전화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진심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미 끝났잖아요. 깔끔하게요.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편하게 살자고. 제발. 엄마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약도 없고. 그럼 병원 가시든지 영사관에 도움 요청하세요. 저는 이미 남이에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하자고요? 새 약혼자 두고요? 300명 앞에서 약혼식 올리신 분이? 그건 실수였어. 실수라니. 재미있네요. 12년 결혼 생활은 쉽게 버리시면서 며칠 하와이 곤란은 못 참으시나 봐요. 제발.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사장님, 한 가지만 확실히 할게요. 저는 절대로 박 사장님을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나를 버린 사람을 제가 왜 구해줘야 하죠? 하와이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가족끼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죠. 일주일 후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코노미석 단체 티켓에 영사관에서 빌려준 옷을 입고요. 지인이 공항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대명홀딩스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대주주인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모든 자금 집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은 전부 중단됐습니다. 투자 유치도 무산됐죠. 협력업체들은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대명홀딩스가 지금 내부 분쟁 중이래요. 대주주랑 경영진이 싸우고 있대요. 저희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해서요. 나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나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대주주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오늘 회의 소집한 이유는 현 경영진의 무능과 비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리라니. 무슨 소리야. 앉으세요, 박 대표님. 나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개인 사치품 구매 2억 3천만 원, 개인 여행 경비 5천만 원, 개인 경조사 비용 1억 원. 이 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특히 최근 약혼식 비용 8,800만 원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 행사였죠. 외부이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현 경영진은 회사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본인 연봉을 20% 인상했습니다. 직원들은 동결했으면서요. 그건 이사회 승인을 받았어. 제가 없는 이사회였죠. 대주주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 이사회였어요. 나는 투표용지를 돌렸습니다. 현 대표이사 해임 건 투표하시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찬성 7표, 반대 2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대기업 출신의 유능한 CEO였어요. 회사를 정상화시켜주세요.
비리는 뿌리 뽑고요. 알겠습니다, 대주주님. 새 CEO는 일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죠. 그리고 인사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남편은 평직원으로 강등됐다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댁의 다른 재산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댁 저택도 회사 명의였어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CEO에게 제공하는 사택이었죠. 남편이 CEO에서 물러나자 당연히 반환해야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시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30년을 살았단 말이야. 회사 재산이에요. 이제 새 CEO가 사용해야 하고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돼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한 달 후, 시댁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강북 변두리로요. 남편이 타던 외제차도 회사 리스였기에 반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들도 대부분 회사 법인카드로 산 거였고요. 전부 회수했습니다. 시동생은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어요. 학비도 회사에서 나갔던 거였거든요. 몇 달 후 남편은 취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좁았어요. 대명홀딩스를 어떻게 망쳤는지, 어떻게 대주주를 속였는지 소문이 다 퍼져 있었죠. 어느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가 일주일 만에 해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제 지인이었거든요. 이서연 씨, 그 사람 뽑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 남편의 약혼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떠났죠. 돈 없는 남자에게 관심 있을 리 없으니까요. SNS를 확인해 보니 이미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년 사업가였어요. 댓글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전 약혼자는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그건 오해였어요. 그냥 잠깐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은 그 게시물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대신 평범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들어가도 될까?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게. 알아요. 제발.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회사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 이렇게 빌잖아. 우리 아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매일 술만 마시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내쫓은 게 잘못이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제발. 나는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12년 전 제가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눈치 보고 참고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필요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이 집안에서는 쓸모 있을 때만 필요한 물건이었구나. 미안해. 정말.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뀐 것뿐이에요. 박 여사님, 가족이 저한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박 여사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깔끔하게 끝내는 거예요. 서로 편하게.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안 들어도 돼요.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나섰습니다. 휘청거리며 늙은 모습으로.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나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게 네가 원한 거야?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거예요.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잖아요. 전 당신 말대로 한 거예요. 이제 서로 편하게 사는 거죠.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내 차례네.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명홀딩스의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 회사 구조조정을 마쳤죠. 주가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참여하기로 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요. 회사는 안정됐고 배당금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8% 지분의 배당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대소사에 불려다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요. 제 꿈이 뭐였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좋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뿐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창시절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12년 동안 방치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여행도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유럽 배낭여행, 동남아 휴양지, 남미 트레킹.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갔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요. 친구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 후 소원해졌던 친구들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너 완전 달라졌다. 표정이 살아있어. 결혼 전 내 모습 같아. 아니, 더 좋아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건축가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이혼했어요. 아, 힘드셨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덕분에 저를 찾았거든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죠.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원하는 속도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명홀딩스 대주주라는 것도, 복잡한 이혼 과정도. 하지만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지금의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1년 후, 저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제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어요. 전문 작가는 아니었지만 제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었죠. 오프닝 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미술학원 사람들도 왔고 새로 만난 지인들도 왔어요. 그 건축가도 당연히 있었죠. 갤러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렀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였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전 남편은 어떻게 됐어? 가끔 연락 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제 인생에 그 사람은 없어요. 후회는 안 해? 그래도 12년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그 12년이 아까울까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 1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배운 게 많아요.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죠.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갤러리 한쪽에는 특별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도장이었어요. 붉은 도장이 하얀 서류 위에 찍혀 있는 그림이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의미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에요.
무언가를 끝내는 순간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12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완전한 남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건축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갤러리 정말 좋았어요. 당신 그림에서 자유가 느껴졌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전시회 갈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었던 전시회가 있어요. 함께 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엔 별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밤하늘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날 12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했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게 아니라 배신이 갈라놓았네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죠. 저는 하늘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나를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내 갤러리를 열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모였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12년 전 결혼했을 때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하지만 착각이었다. 진짜 행복은 지금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는 것. 도장 하나 찍는데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도장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나를 버린 사람들은 후회할까? 모르겠다. 중요하지도 않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인생이 없고 그들도 내 인생이 없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된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버려줘서. 덕분에 날개를 펼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끝이 시작입니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실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버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복수가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엄을 지키는 것,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해요. 당당하게 맞서고 정당하게 대응하고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무너진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지나면 더 나은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